자, 2018년 11월 비교적 최근이죠. 고2 무역지문입니다. 일단 뭐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으면서 필요한 것들 좀 잡아내겠습니다. 무역, 일단 무역 빨간색으로 할까요? 검은색으로 할까요? 검은색으로 일단 동그라미 좀 쳐볼게요. 들리나? 들리니? 들리죠? 자, 고전적 무역 이론 중 비교 우위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특화 잘 읽어야 돼요. 1문단을 잘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냥 지금 핵심 키워드만 뽑아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쓱 보고 넘어가는 거지만은 여기에 설명을 내가 해줘야 되나? 해줘야 되니? 여기는 설명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간단하게 설명은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맨 마지막 거 보니까 무역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단순하게 말해서 갖고 있는 자원의 차이 때문이에요. 그 자원에는 노동력, 인력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원 안에 노동력, 인력까지 전부 다 포함한다면 한마디로 자원의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산업을 하는데 엄청 특화가 되어 있어. 예를 들면 시멘트 산업이라고 해봅시다. 시멘트의 원료가 뭐죠? 석회석이었나요? 사실 정확히 모르겠다. 한국지의 내용 기억이 안 나네. 뭐 아무튼 간에 아니면 연필 산업이라고 해봅시다. 연필 그 심의 원료는 흑연이죠. 흑연 맞나요? 시멘트의 원료가 석회석이고 연필의 원료가 흑연이 맞나요? 아무튼 그 흑연인데 우리나라에는 흑연이 너무 많이 나. 엄청 많이 나요. 그런데 옆 나라에는 흑연이 하나도 안 나는 상태야. 그런데 두 나라가 그리고 연필을 둘러싸고 있는 연필 알죠? 여러분 연필을 알까? 연필? 나무로 둘러싸서 그 안에 흑연이 있고 그거를 연필깎이나 칼 같은 걸로 깎아가지고 하는 건데 미술에서는 아직도 많이 써요. 그런데 미술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생들은 연필을 이제 거의 안 쓰죠. 샤프나 볼펜을 쓰는데 아니면은 탭이나 노트 이런 걸 쓰는데 이거 제가 말하는 노트는 뭐 갤럭시 노트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뭐 아무튼 간에 컴퓨터로 필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패드에다가 키보드 연결해서 필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손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손으로 많이 쓰세요. 그 손으로 쓰는 것의 가장 고전적인 것 바로 연필입니다. 우리나라는 연필의 원료인 흑연도 있고 연필을 감쌀 그 나무도 많이 나요. 근데 옆 나라는 허허벌판이야. 흑연도 안 나고 나무도 없어요. 그런데 두 나라가 동시에 우리는 연필 산업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나라랑 옆 나라랑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된다 이거야. 옆 나라는 하자마자 망할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각 나라가 대신에 우리나라한테 없는 거를 옆 나라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걔네는 자기네가 잘하는 거를 집중을 하고 우리는 연필에 집중을 해서 걔네 거랑 우리 연필을 물물 교환하는 식으로 상호간에 교환을 하는 무역을 하게 됩니다. 펜이 어디 갔냐?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고전적 무역 이론 중에 하나인 비교 우위론이에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 자국이 보유하지 못한 자원이나 또는
수입하는 것이 더 이득인 상품은 수입만 이루어진다. 자체 생산이 안 이루어진다. 라고. 따라서 특화된 자원이나 상품은 수출만 이루어지고 뭐 0, 1, 2라고 합시다. 1, 2, 3이라고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이론이 뭐예요? 이 이론이 뭐예요? 고전적 무역 이론 중 비교 우위론입니다. 이 비교 우위론에는 고양이 털이 있나 이 안에? 간지러워 죽겠네. 그 비교 우위론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냐? 지금 기침하는 거 저는 그냥 기관지적인 문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자, 이 이론 비교 우위론, 고전적 무역 이론인 비교 우위론에서는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지지 못하거나 덜 가진 상품을 딴 데서 사오는 간접 생산 같은 느낌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고 봤어요. 하지만 이러한 이론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무역, 그러니까 같은 산업, 그러니까 연필 산업과 저 나라의 다른 어떤 산업, 연필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산업, 이 사이에서의 무역은 설명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동일한 산업에 속한 상품들이 서로 교환되는 산업 내 무역. 이거 예를 들면은 연필의 구성 요소에는 흑연심이 있고 연필 둘러싸고 있는 나무 몸통이 있는데 연필 산업에서 이 흑연심, 나무 몸통 이런 것들을 서로 무역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어떤 나라하고는. 그런데 고전적 무역 이론인 비교 우위론은 그걸 설명하지 못한대요. 오늘날의 무역은 근데 설명을 한대요. 129번을 보시면은 가의 양상 A국과 B국 서로 다른 산업에서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해오는 그 모습은 빈칸을 채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말한 고전적 무역 이론 중 비교 우위론의 1문단에서 나온 특징, 산업 간의 무역은 가능하지만 산업 내 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모습을 129번의 보기에 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한번 봐봐요. 그리고 써놓으세요. 문제 풀 때도 쓸 텐데 문제풀이 강의 요청할 때도 이게 쓰는 게 있는데 써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이렇게 잡혔으면 나는 당연하게 보이죠. 산업 간 무역도 당연히 이루어지고 산업 내 무역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무역은 뭐죠? 두 나라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가운데 있는 화살표로 무역이 되고 있다는 것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또 말을 해주고 있네요. 화살표의 방향은 수출의 방향을 표시하고 그 외에 수출은 없다고 가정한다 라고요. 그래서 이 1문단에서 제대로 잡지 못했으면은 129번 보기 문제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네요. 좀 빨리빨리 가볼게요. 2문단 갈게요. 그래서 이러한 무역 양상 뭐예요? 산업 내 무역이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제대로 하자면 고전적 무역 이론 중 비교 우위로는 산업 간의 무역은 설명할 수 있었지만은 오늘날에서 일어나는 산업 내 무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했다. 그러한 무역 양상인 겁니다. 오늘날의 무역 양상, 고전적 무역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한 산업 내 무역.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신무역 이론이 나왔어요. 신무역 이론에서 뭐라고 했느냐? 만약 두 국가의 각각 독점적 경쟁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 시장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두 국가 간에는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모든 정리가 끝난 겁니다. 경제를 배웠다면. 안 배웠다면 당연히 지문을 읽으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지만요.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되게 좀 특이한 녀석인데, 요 완전 경쟁 시장과 혹은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의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읽어보시면은 시장 내 다수의 기업의 존재, 이거는 경쟁 시장의 특징이죠. 이들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이것도 경쟁 시장의 특징이죠. 그리고 다수의 기업들이 완전히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서로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 서로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까지 경쟁시장적인 특징이고요. 근데 질적으로는 차별화된 녀석이 독점시장의 특징인 겁니다. 유일하다는 거죠. 이 녀석을 만드는 회사는 우리가 유일해. 우리가 독점하고 있어. 근데 웃긴 거는 비스무리한 녀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완전히 우리랑 아이덴티티가 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바로 독점적 경쟁 시장이에요. 예를 들면 세상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무수히 많다고 했을 때 베스킨라빈스와 나뚜루 역시, 그리고 하겐다즈 요런 녀석들 역시 사실은 독점적 경쟁 시장에 속해 있는 녀석들인 거예요. 뭐 아무튼 간에 이걸 또 엄밀히 들어가면 또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냥 그렇다고만 알아두세요. 자, 아무튼 질적으로는 차별화되어 있다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 이렇게 예를 보여주고 있죠. 승용차, 트럭, 승합차 등 뭐예요?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 그런데 사실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승합차 못 타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얘를 타도 쟤를 타도 사실은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야. 서로 유사한 기능을 하잖아. 사람을 실어 나른다. 자, 그런데 아무튼 더 읽어보면 이때 소비자들은 이런 말이 있네요. 일반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쉽게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타던 놈은 이것만 타려고 할 거고 저걸 타던 놈은 저것만 타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기업은 어느 정도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다. 야, 아이스크림은 베스킨이지, 아이스크림 나뚜루지, 아이스크림은 하겐다즈지 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거기 거만 먹는다 이거야. 나이키 운동복, 언더아머 운동복, 아디다스 운동복, 푸마 운동복 다 기능성 운동복이지만은 나는 나이키가 좋으니까 나이키만 입어야지.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거예요. 다 옷 팔잖아. 그쵸?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너무 용어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서 비스무리한 녀석들의 가격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건 특별해요. 왜냐면 우리는 just do it 나이키니까 존나 비싸게 받아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이키 빠돌이들이 있으니까요. 저도 참고로 나이키 빠돌이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키가 최고야. 근데 아디다스도 좋아요. 언더아머도 입어보고 싶다. 아무튼 간에 하지만은 다수의 경쟁 기업이 존재하죠. 당연히 다른 녀석들도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대체성도 가지고 있는데 이 미묘한 녀석이에요. 따라서 해당 기업의 시장 지배력도 역시도 불완전해요. 완전한 독점 시장이랑 또 달라요. 이게 경쟁 시장의 특징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근데 대신에 자기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 물건을 계속 사려고 하는 소비자들에게 뒤통수를 후려버리는 행위만 하지를 않으면 사실 계속 독점적인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검은색, 회색 이런 옷들로 아이덴티티를 형성을 하고 소비자를 모아서 자기만의 충성 고객을 만든 어떤 브랜드가 있어. 그런데 갑자기 다음 시즌에 우리는 뭐
뭐냐 슈퍼히어로 뭐 전대물 그런 컨셉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형광색 막 초록 형광 연두색 형광 초록색 형광 파란색 그런 색깔들만 형광 노란색 이런 색깔들만 가지고 막 밤에도 차에 잘 보여서 교통사고 나지 않는 색상 이지랄 하면서 갑자기 바꿨다고 해봐. 그런데 이전에 사람들은 그 회사에 검은색 흰색 회색이 좋아가지고 산 거였단 말이야. 그쵸? 근데 갑자기 막 밤에도 차 불빛에 잘 반사돼서 교통사고 안 나는 옷 이지를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 당연히 다 빠져나가겠죠. 독점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하고, 하지만 요즘 현대 시대에는 거의 다 독점적 경쟁 시장 체제예요. 현대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의 경향을 되게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들의 니즈에 맞춰야 돼. 그래야 나이키가 계속 Just Do It 나이키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막 좋아하는 것을 계속 뭐냐? 그 요즘에 유튜브에 선전 나오는 거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할 거야 막 이런 거 있는데 아무튼 걔네는 아디다스였나? 뭐 아무튼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계속 마케팅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지위를 가져가려는 거죠. 그런 행동들이. 헛소리 하다 보니까, 이 지문 진돈 못 나가고. 자, 그래서, 이해를 했지. 일단 신무역에서 말하는 어떠한 뭐 모습에 대해서. 한편, 규모의 경제란 뭐냐?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승용차, 트럭, 승합차가 바로 여기서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저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A국과 B국에서는 근데 굳이 필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듣는 여러분들은 필기를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부터 자, 여기서 이제 A국이랑 B국이 있는데 A국에서는 승용차를 생산을 하고 B국에서는 트럭을 생산을 합니다. 그쵸? 그런데 A국에서도 이것도 자동차고 승용차도 자동차고 트럭도 자동차니까 어떻게 좀 하면은 A국에서도 트럭을 만들 수 있고 B국에서도 승용차를 만들 수 있어요. 단지 A국에서는 승용차, B국에서는 트럭을 만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근데 이것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네. 규모의 경제라는 것. 규모가 커질수록 돈이 덜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액은 더 들지만 한계 비용. 규모가 더 커질수록 기반 시설에 대한 고정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조금씩 줄어들어서 이것을 총 생산량으로 나누면 변화하는 하나를 생산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의 평균은 조금씩 낮아진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만약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를 생산을 하는데 한 대를 생산할 때 생산 원가가 100원이 들었어. 그런데 딱 하나를 만들 때 딱 100원이 따박따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이 녀석을 만들 때 들어간 생산 원가가 100원이라는 거예요. 이 100원 안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 100원 안에는 정말 많은 게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 생산 비용이 내려가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요 녀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품을 이 평균 생산 비용이란 당연히 총 생산 비용을 총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죠. 근데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는 여기에서 요렇게 나온 이 100원에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고정비와 변동비라는 게 있어요. 이 고정비는 뭐냐?
시설, 공장, 토지 등을 말합니다. 시설, 공장, 토지 등을 말하고 변동비는 뭘까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재료값, 인건비, 그리고 또 뭐예요? 전기세 등이 있겠죠. 그쵸? 요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 녀석이 정말 많이 들고 요 녀석은 추가적으로 드는 녀석이니까 사실은 요 녀석은 항상 일정하게 들어가는 녀석이죠. 개수로 나누면 고정비는 언제나 항상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아니다. 고정비 아니죠? 이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지금 수정을 합니다.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산을 할수록 많은 수로 나누면은 고정비의 비중이 줄어들죠. 그쵸? 변동비는 뭐 한 대를 생산하든 두 대를 생산하든 세 대를 생산하든 하나를 생산할 때 드는 양이 똑같으니까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해주면 되는데 플러스 더해주면 되는데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박아놨던 돈을 얼마나 생산했는가에 따라서 생산량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할수록 물건 한 단위당 갖게 되는 고정비의 비용적인 측면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기업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한 단위당 고정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장의 크기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은 각각 알아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각 기업의 규모의 경제 효과는 감소를 하게 되겠죠. 따로따로 만드니까 한 군데에서 다 모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쵸? 자, 그래서 그림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을 가정하여 동일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는 어떻게 결정되며 그렇게 결정된 기업의 수를 통해 상품의 가격 및 생산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 문장이 엄청 길었어요. 체크. 1번 독점적 경쟁시장, 2번 동일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 그리고 3번 그렇게 결정된 기업의 수를 통해 상품의 가격 및 생산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봅시다. 그래프를 볼게요. 이거 확대를 좀 해가지고 할까요? 자, 볼게요. X축 기업의 수, Y축 생산비용 상품가격, 또한 CC는 시장 내 기업의 평균 생산비용 곡선. 그냥 이렇대요. 평균 생산비용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평균 생산 비용이 올라갈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은 옳은 질문이 아니에요. X축과 Y축을 생각해 봤을 때 기업의 수가 늘어났을 경우에 평균 생산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 정보는 사실 바로 앞에서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 각 기업의 규모의 경제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 기업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기업의 수가 늘어나면 생산량, 각 기업의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평균 생산 비용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X축, 기업의 수가 늘어날수록 평균 생산 비용은 증가하는 거고, 기업의 수가 줄어들수록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한 기업에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은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은 이 화살표가 아니라 말을 기업의 수가 줄어들수록 평균 생산 비용이 내려간다라고 말을 해야 맞는 거고, 기업의 수가 늘어날수록 평균 생산 비용은 증가한다라고 봐야 맞는 거겠죠? 이 그래프는 그렇게 생긴 거예요. X축이 기업의 수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PP는 시장 내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 곡선을 나타낸다. 기업의 수가 늘어나면은 왜 상품의 수가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갈까요? 왜 기업의 수가 적어지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이것 역시도 독점적인 지위에 따라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독점은 뭐예요? 하나의 기업이 지들 맘대로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격 결정자? 뭐였더라? 이거 말고 다른 용어가 있었는데 그냥 가격 결정자라고 할게요. 가격 결정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맘대로 생산해가지고 돈? PP는 가격 곡선 맞죠? PP는 가격 곡선이에요. 프라이스. 기업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비싸게 받을 거예요 라고 해서 많은데, 기업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비싸게 받을 거예요 라고 하면은 다른 애들이 저희는 싸요! 저희는 싸요! 저희는 쟤보다 더 싸요! 라고 계속 소리를 치니까 소비자들이 우리 기업의 비싼 물건을 안 사고 우리는 뭐예요? 굶어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싸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뭐죠? 기업의 평균 생산 비용과 기업의 판매 가격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쵸? 여기에서 만약에 기업의 수가 증가를 해버리면 뭐예요? 생산 비용이 더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 손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생산 비용과 판매 비용 사이의 손해, 기업의 손해죠.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낮아지면은 뭐예요? 생산 비용이랑 상품 가격이 이만큼 더 높으니까 기업들은 항상 이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겠죠? 이득을 얻게 되니까 기업들이 저 시장 개꿀이네, 나도 들어가야지 라고 해가지고 점점 늘어날 겁니다. 반대로 이 손해를 보고 있는 지점에서는 손해보는 기업들이 점점 망해가지고 이 균형점으로 잡히게 될 거예요. 이해했죠? 이득을 본다. 저 업종이 이득을 보네? 나도 해야지 라는 사람들이 기업의 수를 증가시키고, 들어와 봤는데 지 쪽박만 차고 맨날 돈만 꼴고 있네? 이 일 그만둬야겠다 라고 해서 기업의 수가 줄어드는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에서 균형점이 형성되면 이때 균형기업의 수는 뭐예요? N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2에서 만나게 되겠죠. 기업의 수가. 자, 그래서 근데 시장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어떤 산업의 총수요량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 이 상황에서 기업의 수가 N1에서 N2로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향으로 일부 기업의 생산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면 생산 비용이 높게 책정돼. 이게 평균 생산 비용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생산 비용이 낮은 녀석들은 어떻게든 커버를 칠 수 있게 될 텐데, 생산 비용이 높다면 높은 어떤 기업에서는 이 가격 차이의 손해를 메꾸지 못하고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감소하게 되는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생산량 감소에 따라서 기업들의 평균 생산 비용은 원래는 이 점에서 여기 있었는데 N2로 늘어났을 때, N1으로 늘어났을 때가 N2로 늘어났을 때 평균 생산 비용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많이 자질구질하게 해놨지만은 그냥 N1에서 N2로 늘어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산 비용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프만 보면 됩니다. 그래프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또한 이 경우 새로운 경쟁 기업의 진입으로 인해 기존 기업들의 독점력이 약화되겠죠. 기업의 수가 늘어나니까. 그렇다면은 상품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품 가격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가격을 싸게 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격도 경쟁력의 일부니까요. 그렇다면은 일부 기업들은 여기에서 경쟁에 이기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겁니다. 시장에서 퇴출, 이로 인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다양성을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 이후의 상황까지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 이후에 여기로 늘어났어. 근데 이 시장이 닫혀 있잖아. 여기로 늘어나서 일부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됐네? 뭐예요?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하고 다른 기업에 합병되기도 하겠죠. 이 둘이 이야기해주는 결과는 기업의 수로 표현한 결과는 어때요? 기업의 수가 방금 전에 좀 어려운 말이었나? 기업의 수를 줄어들게 하는 녀석들이죠. 그렇다면 다시 천천히 이 시장이 이 상황에서 균형적인 다른 변수가 없었다면 기업의 수만 늘어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기업의 수가 줄고 합병당하는 방식으로 줄면서 다시 N1으로 줄어들어서 가격도 AC2, 생산비용 AC2, 그 다음에 판매 가격 P2였는데 P1 AC1에서 생산 가격이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 이렇게 달라졌지만은 결과적으로 다시 N2에서 N1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이렇게 생산 비용이 AC2에서 AC1 그리고 판매 가격이 P2에서 P1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왜냐? 기업의 수가 줄어든다면은 한 기업에 더 많이 생산을 한다는 거고 지금 다시 역으로 다 나왔던 거 다시 짚는 거예요. 한 기업의 생산을 많이 한다는 것을 뜻하고 한 기업의 생산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 생산 비용은 평균 생산 비용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AC2에서 AC1으로 그리고 기업의 수가 줄었다는 것은 한 기업의 시장 장악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하므로 가격을 좀 더 높이 올려도 사람들이 따로 더 살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 거를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다시 N2에서 N1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신무역에서는 신무역 이론에서는 여기도 신무역 이론, 여기도 신무역 이론이에요. 이 신무역 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산업 내 무역이래요. 이게 사실은 여기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겁니다. 먼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는 시장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었지만은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크기가 확대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시장의 크기가 확대된다는 게 뭐예요?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랑 같은 효과죠. 무역한다는 것은 우리 물건을 살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생산량 증가에 따른 평균 생산 비용의 감소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왜? 왜? 사람이 많으니까, 사줄 사람이 많으니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의 크기가 확대돼서 우리 물건을 사줄 사람이 늘어나는 거니까. 시장의 크기가 확대된다는 것은 우리 물건 살 사람이 많아지는 어떠한 현상이든 다 시장의 크기를 확대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풀이 강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생산량 증가에 따른 평균 생산 비용의 감소 효과가 일어나겠죠. 살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랜다. 물건을 많이 만들 테니까요. 자,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역을 통해서 경쟁 기업이 증가함으로써 상품 가격이 하락하게 돼요.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던 기업이 아니라 저 나라에 있던 기업 역시도 이제 우리의 구매 리스트 안에 들어가니까. 그쵸? 그래서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국내 기업의 상품뿐만이 아니라 외국 기업의 생산한 상품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상품 선택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것 역시도 살 수 있는 기업이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 무역을 통해 경쟁 기업의 증가함으로써 이것도 사실은 외국 기업도 포함해야 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국내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무역이 이루어지면 시장의 크기가 확대되면 당연히 기업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경쟁 기업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이것도 설명을 되게 길게 했는데 이 녀석은 그렇게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 녀석이었어요. 여기까지 하고 필기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제출 꼭 하세요.